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부모 입시교실 2강 시작하겠습니다. 9월 16일 날 1강을 했었고요. 1강 그 주요 내용이 입시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그 구조하고 용어, 입시 용어 같은 것들하고 이제 입시 체계들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이 전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전형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초급이다 보니까 3학년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시 위주로, 정시보다는 수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입시에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입시란 뭐냐면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입시를 대학의 입장, 선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요.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 역량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시를 이래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입시의 구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이 대학 입시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어요. 대입에는 출신 후에 추천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소재 출신 고교를 졸업해야 된다라든가 지역 균형이라는 지역인재라는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죠. 졸업 연도가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면 2022학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 또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졸업 연도가 제한이 걸려 있기도 하고요. 해외고 학생은 지원을 할 수 있다던가 해외고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던가 이렇게 국내고와 해외고의 지원 자격이 따로 부여되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특성화고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고 또 일반 전형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 자격의 조합만 해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기회균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해우도라든가 만학도도 있고요. 그 차상위 계층, 이런 기초수급자비 차상위 계층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회균형 전형도 있고요. 네, 또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이런 소수 전형들이 여러 가지 지원 자격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입시에서 모집 시기와 전형 유형은 뭘 말하냐면 모집 시기는 언제 모집하냐라는 겁니다. 수시는 9월 달에 자, 저희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요번 달 초에 막 지원을 마쳤죠. 수시 전형이 있고요. 이 수시 전형이 끝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정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이렇게 나누는데 전형 유형은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그리고 실기 전형까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크게 정시 전형에서는 역시 수능 중심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하지만 실기 전형도 선발합니다. 그 외에도 약간의 기타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나 주요대는 이렇게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전형 요소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전형을 평가하기 위해서 무엇을 점수화하느냐라는 걸 전형 요소라고 합니다. 이 전형 요소는 학생부 정량 평가라고 해서 이 양적인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내신을 평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학생부에 있는 자료 중에 내신 성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적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수능 최저는 수능 시험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능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9등급제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또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등급제이지만 이제 점수에 따라서 부여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평가 과목 영역 같은 경우는 100분위 성적에 따라서 부여되는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을 가지고 최저 기준을 만족했느냐, 등급 합을 만족했느냐 이렇게 수능 최저 기준을 전형 요소로 쓰는 전형도 있고요.
또 수능 시험 성적 자체를 표준 점수라든가 백분위 점수를 환산해서 대학의 환산 방식에 맞춰서 환산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정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선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 요소가 또 이제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학생부 정성평가라는 부분은 정양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숫자적인 양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내신 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더 높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이 공부한 과정이라던가 즉 어떤 평균치가 높냐 낮냐 이거보다는 최종 결과치가 높냐 낮냐 이 결과보다는 공부해온 과정의 질적인 평가 그리고 얼마나 넓고 깊은 공부를 해왔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게 정성평가에 해당됩니다. 자, 이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자, 대학별 고사는 뭐 논술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실기전형은 대학별 고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수능이라는 건 국가에서 관장하고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출제를 하죠. 자, 학생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즉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서류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대학별 고사는 국가가 아니라 대학에서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희대의 논술 시험 문제는 경희대가 출제를 하고요. 성균관대의 논술 시험 문제는 성균관대가 출제를 하죠. 각각의 면접 전형도 마찬가지고 실기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A, B를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 정량평가, 학생부 정량평가, 수능 최저, 즉 수능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느냐를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점수가 높게 나온 결과를 가진 학생이 유리한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이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경쟁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부 정성평가는 물론 학교 생활이지만 이거는 이 학생이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에 지원하느냐 어떤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떤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성평가를 준비하는 방법들이 학생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쭉 거치면서 교과 외적으로 지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대학은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하는지 이해를 해야 정성평가를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별고사도 대학마다 논술 출제하는 방향이라든가 최근에 또 논술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면접도 유형에 따라서 제시문이 나오는 면접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물어보는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서류 기반으로 학교 활동을 질문하는 전형이라든가 질문의 의도와 질문으로부터 평가하고 싶은 것들이 전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하고 있는가 그 전형에 관한 정보, 평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정성평가와 대학별고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원 자격, 나는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 전형은 언제 뽑는 거고 어떻게 지원하고 일정은 어떻게 되며 이 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냐 이것들을 합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전형은 뭘 뜻하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전형은 결국은 이 전형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신과 수능 최저를 조합해서 선발하는 전형이라면 내신을 우수하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합격이 될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과 학생부 정성평가를 활용하는 전형이라면 학생부의 기재가 활동이 우수하게 드러나고 면접에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합격에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 요소들과 지원 자격들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서의 선발 6번의 기회,
정시에서 3장에 3개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이 전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든가 또는 이 전형에 내가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이 각각의 개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각에 대한 이해를 조합을 해서 전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난 1강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대입 공시 자료를 왜 다시 가져왔냐면 오늘 전형을 설명드릴 자료의 대부분이 이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기초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 시행 계획이라는 이 공시 문서는 뭐냐면 우리 학생이 예를 들어서 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이 올해가 21년도인데요. 입학 연도에 1년 전으로부터 다시 10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 고2인 학생이죠. 고등학교 2학년에 4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는 문서가 나옵니다. 이 시행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과가 몇 명을 모집한다. 각각 전형 유형별로 몇 명을 모집하고 수시에는 몇 명, 교과 전형 몇 명, 이런 선발 계획이라든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은 어떻다, 평가 방법은 어떻다라는 부분이 전형 모집 요강 직전 단계로 매우 디테일하게 나오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학년도에 입학하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겠죠. 24학년도의 학생들은 22년도 내년 4월 달에 나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2학년이 되는 4월 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달에 시행계획이 발표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23학년도의 전형계획이에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1차적으로 전형을 판단할 때 지원 자격이 되느냐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지원 자격 그래서 보면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은 국내고에서는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까지가 지원할 수가 있고 국외고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종합전형은 국외고도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각각의 학교별로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지원 자격이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도 보면 졸업 연도, 아까 졸업 연도가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23년 2월에 졸업하는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23학년도 전형 계획이잖아요. 당해년도에 졸업하는, 그러니까 재수생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1년 2월, 22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고른기회나 기회균등 전형들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고 특성화고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라는 전형도 여기 졸업연도가 이렇게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은 이건 재직자 전형이니까 지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학력은 요구를 하는데 또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내지는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교육부의 학력 인정자라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학교 유형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가 교육부에서 정한 아까 여기 나오는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여기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인정만 되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격들을 확인하시면 1차적으로 자격 확인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일정인데 여기 보면 수시 모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모집 시기는 수시 모집 시기고요.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이 4월 달에 발표된다고 그랬잖아요. 4월 달에 발표된 걸 가지고 이때 22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지원을 하면 이 학생들이 합격자 발표가 12월 27일 날 나서 입학하게 되는 건 23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학년도의 수시 모집의 일정은 원서 접수가 9월 달에 보통 9월 달에 올해처럼 9월 달에 하게 되고요. 전형 기간은 이때부터 이제 합격자 발표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15일이면 14일까지는 전형이 끝나야겠죠. 평가가.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요 사이에 뭐가 있을 거냐면 수능 응시를 할 겁니다. 11월 달에.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제 합격자 등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 합격자 발표 전까지 뭐가 되냐면 수능 후에 있는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뭐 실기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이 진행이 되고 이것들을 다 평가가 끝나서 합격자 발표가 되는 게 이 12월 15일부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격자 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하고 이제 중원 합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개 이상의 대학을 붙은 학생들이 하나의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대학에 결혼이 발생하게 되고 이 학생들이 충원이 되게 되는데 이게 무기한 가는 게 아니라 12월 26일까지 최종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때 학생들이 등록하는 게 27일까지가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기간이 구분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시 전형에 하나 이상의 대학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정시 전형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불합격한 학생들, 수시에서 다 불합격한 학생들이나 수시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11월 달에 보게 될 거고요. 성적 통지는 이제 12월 9일 날 나오게 되면 원서 접수가 12월 29일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수시가 미등론 충원이 27일 날 끝나게 되죠.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최종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원서 접수가 12월 29일부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 기간이 이렇게 뭐 가군나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희대는 다군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군하고 나군만 나와 있고요. 합격자 발표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합격자 등록은 쭉 2월 7일부터 9일까지 되고 이제 정시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숫자는 주요 대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겠지만 미등록 충원 합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길게 넘어가는 학생들은 뭐 2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일정입니다. 23학년도가 크게 이런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바뀐 거는 없고요. 23학년도 일정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대입이 진행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 일정도 알아봤고요. 모집 시기도 알아봤고요. 이제 시행 계획에서 전형 유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이 학생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은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학생부 종합이라고 되어 있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아까 최초에 정량평가한다라고 했던 거, 학생부 정량평가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 교과 부분을 평가합니다라는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균형 전형은 정량평가가 물론 50%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성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전형 자체도 절대적으로 내신이 유리한 학생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크게 유리합니다. 교과 전형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출결, 봉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 정량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출결에서 무단 결석이라든가 무단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감점하는 겁니다. 봉사 시간이 너무 없다라든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감점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감점을 당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크게 학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형 요소라고 되어 있죠. 평가하는 방법들, 평가에 반영되는 것들을 다 전형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면접 평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학생부 서류의 평가와 그리고 이건 지역균형 전형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추천을 받아와야 되는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전형일 거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지금 이제 면접평가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평가를 정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면접평가가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가 없고요. 여기는 이쪽은
전형은 수능 최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소수 전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소수 전형이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량 평가도 물론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 서류 평가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입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즉 이 서류평가 이외의 요소가 학부를 더 크게 좌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향이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은 학생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학생부 반영이 가끔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신 반영이 좀 되는 논술 전형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내신이 반영되지는 않은 교과 비교과 중에 출결 봉사 부분이 정량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변별력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고사와 수능 최저만 적용해서 뽑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실기들이니까 실기고사가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실기고사들 중에서 특이한 거 하나가 여기 서류평가와 정성평가만 돼 있고 지금 실기고사가 없는 전형이 SW인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류평가인데 차이는 뭐냐면 학업 역량 평가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특기 역량을 우선적으로 더 비중 높게 평가한다라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면접 평가가 반영이 돼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회나 뭐 입상 같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기고사도 이제 이건 대학에 가서 실기고사를 치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희대학교의 체육학과는 실적 평가를 하고 실기고사를 안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기고사를 본다 그러면 대학에 가서 뭐 체력 테스트라든지 체능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전형이 됩니다. 자, 이제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경희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가 80%가 반영이 되고요. 비교과가 출결 봉사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감점이 없기 때문에 거의 교과가 그냥 100%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른예 전형의 교과는 이렇게 되지만 비교과 영역만 이렇게 정성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교과 전형만 좀 살펴보면 자,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번 용어 시간에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듣는 과목을 말합니다.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돼 있는 과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는 공통사회 그리고 과학은 공통과학 이런 영역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탐구 실험도 공통 과목이기는 한데 등급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석차 등급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수능을 응시하는 과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어에서 뭐 독서나 문학 이런 것들이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좀 위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이런 과목들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물리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런 과목들 수과목이라고 하는 과목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 이외에도 고급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심화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대부분 1, 2학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내신 등급이 부여되는 과목들이고요. 이 교과들을 80%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 2학년 때 기하를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하는 수학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3학년 때 나타나는 과목인데 여기는 20%만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수 단위 중에 많은 단위를 차지하는 게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인데 전학년 반영 교과 1, 2, 3학년을 다 반영하겠다라는 거고요. 반영 교과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겠죠. 전체 세부 과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라면 공통 과목의 교과도 반영을 하고요. 문학도 반영하고 독서도 반영하고 고전 들었으면 고전도 반영하고 전체 세부 과목 다 반영한다라는 겁니다. 국어 교과 안에 들어가면 석차 등급이 나가는데 본교의 환산표, 이 대학의 환산표라는 건 뭐냐면 교과 전형에서는 정량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받은 1등급을 몇 점을 줄 거냐. 보통 1등급을 만점으로 해서 뭐 100점, 98, 95 뭐 이런 식의 환산표들이 있어요. 이 환산표에 따라서 가중평균, 교과 이수 단위가 뭐 4단위짜리다 그러면 4배 곱하고 3단위짜리다 그러면 3배 곱하고 해서 가중평균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80%가 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 교과에 따르는 세부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건 맞는데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좋은 거 3개만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성취도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성취도는 경우에 따라서 뭐 50%, 뭐 80%, 100%, 뭐 이수한 학생이 전부 다가 A를 받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성취도 순으로 해서 3과목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진로 선택 과목의 변별력을 많이 줄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변별력을 줄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학교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해서 성적을 딸 수 있는 난이도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너무 크면 손해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입학처라면 입학 전형은 이런 식으로 진로 교과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또 대학의 입장은 또 뭐가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이수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싶은 대학들도 있어요. 경희대와는 반대로.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반영 방법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런 계열별로 나눠놓으면 인문사회계열은 국영수사,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과목은 4가지 과목이 주요 교과가 들어가고요. 예술체육은 국어, 영어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탐구나 수학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잘하더라도. 교과 성적은 당연히 석차 등급을 공통과 일반은 석차 등급 선택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로는 상위 3개 과목만 들어가는데 얘는 성취도가 들어가고요. 성취도는 A, B, C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23학년도 건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이라는 거에서는 반영 교과가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를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학년별 반영 비율은 뭐 20, 40, 40 이렇게 반영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로 교과 평가가 들어가면서 좀 더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뭐 한양대도 보면 국영수가 국영수상 뭐 이렇게 예체능 보통 이제 수학이 없죠. 자, 근데 여기 특이하게 중앙대는 예체능에 수학이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유불리들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학교들은 한양대 같은 학교들은 여기는 그 외라는 교과를 30%를 반영을 하잖아요. 기타 교과도 소홀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마다 성적 반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부분의 이런 교과 전형들은 수능 최저 기준들을 만족해라라는 게 있어요. 수능 최저 기준의 이해에 대한 거는 뭐 요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차로 가시면서 계속 자주 접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영역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한국사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응시할 수 있는 영역이 제외국어 영역이 있어요. 한문 제외국어 영역. 근데 보통의 학교들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등급인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 본 거 3개의 영역을 합쳐서 5이다. 그러니까 1등급 하나, 2등급 둘 여기까지보다는 높은 등급을 맞아야 수능 최저를 충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교과 반영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기준이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별도로 3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을 맞췄더라도 한국사가 3등급이 안 나오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전형들마다 모두 다른데, 자, 문제는 이 수능 최저가 붙어 있는 전형들이 어떤 전형은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를 높게 적용하고 어떤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낮게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수능 최저가 높은 걸 맞춰야 된다라면 그걸 맞추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교과 전형이라면 내신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췄다면 내신이 높은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이 떨어지고 났을 때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높게 걸릴수록 입학 결과는 커트라인으로 볼 때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논술로 얘기하면 논술 점수가 될 거예요. 논술 점수가 좀 높더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불합격되기 때문에 차점자가 합격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를 맞춘 차점자가.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논술도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논술 시험 자체의 커트라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논술 성적을 올리는 게 유리할까? 수능 그게 어렵다라면 수능 최저를 높은 수능 최저를 맞춘다라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학부모 교실 초급이에요. 이해를 못하셨어도 혹시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거고요. 입학 결과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충분히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입학 결과로 봤을 때 어떤 전형일까라는 겁니다. 제가 뭐 별로 설명드린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내신 등급이 높으면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이거 외에 다른 전형 요소가 합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신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쪽은 내신이 높은 쪽에 합격자가 몰려 있고요. 이쪽은 내신이 여기가 5등급인데 5등급 라인 좌우에도 이렇게 합격자들이 막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 얘는 누가 보더라도 내신이 높은 순으로 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신과 상관없는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의 그림일 확률이 높을 거고요. 이쪽은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거의 다 뽑혔죠. 그러면 교과전형의 확률이 높은 모양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에 보면 이 빨간 X표가 이 동그라미 학생들보다 더 높은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 불합격했잖아요. 저 학생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네, 바로 교과 전형에 달려있는 2차적인 전형 요소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수능 최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교과 정성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에 내신은 높지만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차점자에게 합산 점수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1등급 안쪽에서 모든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죠. 1등급 대에서.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경희대에는 지금은 없는 전형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수시 때 교과 전형이 지역 균형이라는 전형으로 교과 전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전의 결과를 교과 전형의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016년도에 했던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교과 전형, 이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오르네상스라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모습입니다. 보시면 2등급부터 4등급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넓은 구간으로 내신이 퍼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이때 당시에서 네오르네상스는 수능 최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불합격했던 학생들은 면접에서 2차에서 면접을 크게 잘 보지 못했던, 실력 발휘를 못했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내신은 좋았지만 서류 정성평가에서 질적인 평가, 심화 학업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평가를 받을 게 별로 없었던 학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라든가 이 5등급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우수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즉 5등급이라 뽑힌 게 아니란 얘기죠. 5등급이라 뽑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학생들의 여기에 이 1등급, 2등급 때에 있는 합격자들의 준하는 학업 역량, 준한다, 비슷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전형 유형에 따라서 입학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게 고교 연계 전형입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2016년도에 있었던 그 학교생활 충실자라는 교과 전형하고는 다른데 이 고교 연계 전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교 연계니까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 좋은 학생들이 추천을 받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 학생들을 뽑아놓고 교과 순으로 뽑았다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전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서류가 70%고 교과가 30%로 선발을 했던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50% 이상이 서류 평가였던 거예요. 교과는 변별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서류가 월등히 좋으면 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보다 이 학생이 뽑힐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학생이 만약에 사학과가 아니라 다른 데 지원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평가의 결과라는 건 사학과에서 봤을 때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거예요. 사학과에서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역량이 인적 교과의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 학과라든가 뭐 경영학과 미디어 학과라든가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학생이 동등하게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고교 연계 전형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3등급 대 주변의 합격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100%로 3배수 정도, 300%를 뽑잖아요, 전형에. 근데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단계를 70% 반영을 하고, 면접평가를 30% 반영을 해서, 이 합산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걸 이렇게 1단계에서 배수를 선발하는 전형을 단계별 전형 또는 다단계 전형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과정이 없이 한 번에 모든 전형 요소를 합산해서 선발하는 전형을 일괄 합산이라고 해요. 이걸 지난번에 우리 입시 용어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리마인드 한번 하고요. 여기서 이제 2단계 면접 평가는 뭐 8분 정도를 하고 의학학은 뭐 18분 정도를 하고 이 면접의 상세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학교 생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라든가 이런 별도의 책자로 공지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들은 모집 요강 안에 이 면접 평가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그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실어 놓기도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이제 서류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 학생부라든가 자소서 제출하라 그랬는데 이게 안 필수적인데 안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합격 처리고요. 면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서류 평가 성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줄여서 어떻게 많이 쓸 거냐면 자, 1단계는 서류평가 100 이렇게 쓸 거고요. 예, 이제 여기다가 몇 배수 뽑느냐 그러면 여기다 3배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한 페이지에 여러 대학들을 비교해서 보려면 자료집 같은 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서류평가 이거 내신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서류평가가 이 단계에서는 70% 반영되는구나. 그리고 면접 점수를 더해서 7대 3으로 반영돼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겠구나. 이렇게 요 짧은 글을 보고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평가는 근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내신이 단위수, 뭐 교과 단위수에다가 내가 받은 내신 등급 이걸 곱해서 가중평균해서 이수 단위 합계로 나누게 되면 뭐 간단하게 가중평균을 구할 수 있고 이 가중평균이 누가 높냐는 숫자로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명쾌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한다. 도대체 텍스트에서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뭐가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느냐 이걸 이해하기가 입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 서류를 평가할 때 요소, 서류 평가하는 요소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연세대, 중앙대, 경희대, 경북대, 한국외대 그리고 서울여대까지 6개 대학이 6개 대학의 입학처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서류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6개 대학이 공통으로 쓰자라고 해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전공적 합성이 우수하고 인성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학생을 뽑을 건데 그러면 이 세부 항목들은 어떤 학생의 학업 역량이 우수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는 어떤 학생이 우수한 거고 학업 태도와 의지는 어떤 학생이 학업 태도와 의지가 우수하고 탐구 활동은 어떤 학생들이 탐구 역량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요 세 개가 우수하면 학업 역량이 종합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래요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제외하고 좀 그 학업하는 역량이 관련된 쪽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만 좀 살펴보면 학업 역량을 이 대학들은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가, 태도와 의지가 우수하게 드러나는가, 탐구 활동이 있는가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자, 이걸 그냥 학생부를 읽어봤는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보다 왠지 좋아 보여요. 이런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학업 성취도라면 교과목의 석차 등급, 원점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과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이렇게 객관적인 입학사정관이 누가 되든지 비슷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심지어는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과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어느 정도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느냐 뭐 이게 높낮이가 있을 수 있죠. 뭐 또는 우상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승 하락하고 있느냐 따라 나오죠.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냐. 기초학업 영역 보려고 하겠죠. 그 외 과목은 이거 외국에서요. 유난히 소홀한 거 있느냐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또 그 외 과목이 오히려 중요한 전공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외 과목들의 평가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셔야겠죠. 희망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얼마 정도? 희망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 과제 과목을 이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이 뭐가 해당되냐면 많은 학생들이 듣지 않는 진로교과라든가 전문 심화교과, 전문교과 같은 것들을 이수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평가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그 과목을 1등급 딴 것도 노력이겠지.
1등급을 따지 못했더라도 또는 내신이 부여가 되지 않는 소인수 과목이더라도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성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나오는 것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희망정보와 관련된 과목,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과목들은 거의 뭐 너무 티나게 안 했다라고 하면 얘도 소홀한 과목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과목 성적에 비해서 희망전공이 월등히 우수하다라고 하면 희망전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탁월한 역량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다른 과목의 베이스라인 성적이 아주 낮지 않다면. 자, 이수자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건 왜 그러냐면, 자, 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물리2 같은 과목을 한 30명 들었다 또는 20명 들었다 이런 학교들 상당히 많아요. 20명 들었는데 이 학생이 물리2에서 중간 정도를 했다라고 그러면 10등이 나오겠죠. 자, 근데 10등이 나오면 물론 물리2는 진로교과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취도가 뭐 어떤 통계적인 이유에 의해서 B가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죠. 자,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이 학교 300명 중에서는 성취도가 B 또는 내신 등급이 5등급 이 정도가 나오는 중간 정도 가는 학생이 아니라 이 300명 중에서 물리에 관심이 있는 순서, 자신이 있는 순서로 말하자면 2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모를 따집니다. 특히 이수자 수가 적은데 그걸 듣겠다라는 거는 내신에 관한 부담을 학생이 이겨내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전했다. 이런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등급 외에 원점수가 적절한가? 이건 뭐냐면 1등급을 다 받았는데 원점수가 너무 낮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학교 전체가 이렇게 그 학업에 대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전반적인 평균도 낮고 이 학생도 원점수가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등급만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런 질문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아무리 내가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왔더라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라면 이 학교의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량평가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평가할 때는 내신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취도를 볼 때 내신을 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태도와 의지 부분이에요. 자, 학업 태도와 의지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부분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갈까요? 학생의 질문이에요. 학생의 질문이라든가 또는 어떤 탐구 주제 같은 거, 연구를 시작을 한다라든가 관련된 주제를 참고 문헌 같은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한다. 이 문헌의 내용이라든가 통계적 의미, 실험 결과, 연구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걸 내가 하는 지식과 연결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쉽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도 해요. 근데 이걸 시작을 했다라는 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평가가 되는 거고 넓고 깊게 학습 같은 맥락이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 지식의 폭을 확장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설명해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사의 설명이라면 다른 과목에서 들었던 케이스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있었던 케이스 또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있었던 케이스에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 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교과와 교과 사이에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지적인 활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냐 이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날 때 이제 학업 태도와 의지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탐구 활동은 일단 전제가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과에서 나타나는 게 왜냐하면 탐구 활동의 이 상위 평가 항목이 뭐였죠? 학업 역량이었잖아요. 학업 역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 탐구 활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탐구 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학업하고 고등학교 고교 교과 과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탐구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교과 탐구 활동이잖아요. 여기에서 창의적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학문에 대한 열과 지적 관심이 있느냐, 탐구 의지와 호기심이 있느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떤 학문적인 기반을 가지고 학문적인 기반에 대한 탐구를 연구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학업 역량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자, 이게 가중평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의미가.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자, 수학과를 다른 학생이에요. 다른 교과보다 수학 교과가 이수 단위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겠죠.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니까요. 이게 평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과목, 자연스럽게 이수 단위가 많아지면, 왜냐하면 공통 과목과 모든 학생들이 전교생이 다 듣는 일반 선택 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많이 이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는 다 스스로 선택해서 이수하는 과목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진로교과라든가 전문교과 이런 거예요. 자, 지원 전공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하냐? 이수만 그냥 한 게 아니라 성적도 우수하냐? 이거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게 절대적인 내신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 아까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인데,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흥미와 관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학생이 어떤 역사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한 활동을 시작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관이라든가 세계사와 한국사의 어떤 연결고리 부분을 찾는다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독서 중에 역사가 관련되는 좀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학과 쪽에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명해주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국사라든가 세계사라든가 이런 역사가 관련된 교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 학생의 수업 태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과목하고 차별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느냐, 질문 같은 것들, 관심이 높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 줄 겁니다. 지원 전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고등학교의 교과목으로 있는 전공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사, 세계사 이런 역사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사학과, 역사학과 이런 데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오해하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자연계라면 물리학과, 화학과, 대학, 고등학교, 고교 교과 과정에 있는 과목 이름이잖아요. 예, 그걸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걸 오해하고 있는 학생은 별로 없는데, 자, 문제는 응용 학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희대 작년에 그 전공 이름을 바꾼 학과 중에 스마트 파암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파암학과다라고 하면 뭐 무슨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스마트하게 짓지?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건가? 스마트폰 갖고 농사를 짓나? 뭐 이렇게 지원 전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얕은 수준인데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해 같은 것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미디어 학부예요.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나는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활동을 뭘 열심히 하냐면 학교 신문반이나 방송반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근데 미디어 학부는 방송하는 방송 장비의 운용이라든가 방송 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제
일부 관련은 있겠으나 이 학문의 본질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론이란 무엇인가라든가 미디어, 매체라는 것에 대한 학문을 하고자 하는 학부잖아요. 또 이제 그 미디어와 언론의 사회적인 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라든가 비판 이런 것들이 미디어 학부의 본질인데 이걸 이제 아나운서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송반에서 예를 들어서 멘트를 짜서 매번 점심시간마다 뭐 방송을 하고 음악 방송을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음악 PD가 되고 싶은 학생이 미디어 학부에 지원을 한다든가 음악 PD를 만드는 학부가 아닌 거죠. 미디어 학이라는 게, 언론 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경험이란 건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과학 영재 캠프라든가 네. 그 자신의 경험이란 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경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학 대입 전형에서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역 학생들이고요. 물론 졸업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6개 학기가 모두 다 평가가 될 텐데 그 사이에서의 자기 경험입니다. 고등학교 고교 과정에서의 자기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인데 이 활동은 자기의 경험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진로 활동, 자율 활동 포함해서 교과 학습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지원 전공에 내가 이 베이스를 가지고 왜 지원을 하는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지원 동기의 타당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된다라고 해서 내 서류와 상관없는 부분으로 없는 계열이나 학과로 지원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과 경험이에요. 이거야말로 이제 질적인 평가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전공에 관련된 교과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죠. 내신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내신 부분은 요 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교과 활동이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많이 적으면 유리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숫자가 뭐 글자 수가 작더라도 어떤 거냐면 교사가 가르쳐준 내용의 요약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와 함께 교육 과정을 배우고 나서 그 지식을 적용해 보거나 확장해 보거나 심화했던 활동들이 개인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역량이 보여지는 활동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나타날 때 질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수상 많이 약화가 됐죠. 지금 이제 한 학기에 하나만 평가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속되는 수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가 많이 힘들어진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교과 관련 활동들을 준비할 수 있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 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인데 봉사 활동은 이제 텍스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기재도 하지 않죠. 그래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인데요. 예, 저 활동이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전공에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서인데 이 독서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대놓고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자, 근데 그 외의 학교들은 독서가 그러면 서울대만큼 중요하게 평가를 하지 않지만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깊이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독서만큼 그 시간대 성능이 좋은 활동이 잘 없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깊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깊이가 있다,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독서만큼 훌륭한 활동이 또 없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자, 그래서 학종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이제 빈번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주로 그 입시 끝나면 왜 매해 인터뷰 하잖아요. 뭐 수능 만점자들 뭐 인터뷰하고 그러면 서울대 합격하고 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 거의 정석처럼 국영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주요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인가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거의 많은 대학들이 이 교과들만 평가하거나 이 교과들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학종의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문 같은 경우요. 사학과라든가 동양유학학과, 한의회, 또는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이런 학과들을 가게 될 경우에 한문 능력이라는 건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이 전공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학업 역량이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과목들만큼이나 중요한 과목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 한문학과는 당연히 전공에 밀접한 과목이 되겠죠. 기술과정이요. 대부분 이거 1학년 때나 2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간에 뭐 하나요? 다른 과목 숙제하거나 자죠.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지원하려고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학과들에 지원하고 싶을 때, 우회에 지원할 때입니다. 뭐 의상 디자인, 주거환경, 생활과학, 또 뭐 식품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요. 실내 디자인 뭐 이런 케이스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연결된 교과목이 이거보다 더 밀접한 과목이 없죠. 자, 정보,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스마트 산업계열 등등 이런 관심이 있는데 물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정보라는 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그렇게 흥미있게 잘 나열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흥미있는 부분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정보과정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를 고민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내가 평가받는 기준은 정보라는 교과에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된 걸 근거로 해서 내가 우수한지 아닌지를 평가받는 겁니다. 한국사, 사학과, 정치외교, 인문학 계열, 인문학 계열, 뭐 문화재 보존학과 등등 이런 학과들인데 한국사에 대한 뭐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전공하기가 좀 어려운 전공 영역들이죠. 제외국어, 뭐 해당 어문학과, 스페인어를 잘하는 학생이 당연히 스페인어 학과에서는 서문과에서는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가진 학생입니다. 그리고 국가, 지역학 당연하겠죠. 뭐 유럽학이라든가 이런 거.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알고 있는 학생이 유럽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훨씬 더 빠를 거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빠를 겁니다. 언어학, 제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언어의 규칙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통번역, 국제학 이런 게 다 제외국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전공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과들은 내가 어떤 계열로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이나 한문이나 정보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중요한 과목들은 학생 개개인마다 성향 때문에 다르게 관심 반영 때문에 주요 교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학종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종의 지원자 교과 등급 분포.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20학년도에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이걸 굳이 제가 뭐 21년, 22년 뭐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매해 똑같습니다. 매해 비슷한 양상들이 어느 해는 뭐 조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막 변화가 되는데 자, 보시면 국어 국문학과는 지금 1.5등급 내외서부터 해서 5등급이 좀 넘어간 이 학생까지 여기 까만 동그라미가 합격자가 발생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숫자를 봅니다. 자,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딱 봤는데 2.7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학종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내가 3등급이 넘어갔어요. 3.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요대는 2.7 정도, 최소한 2등급대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3등급대가 됐으니까 주요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수능에 올인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달콤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나는 중간고사와 내신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죠. 자,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등급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자, 이 뒤에도 이 많은 학생들이 낮은 내신을 갖고 합격을 해요. 자, 국어국문과만 그런가요? 다른 모든 학과들도 4등급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자, 물론 이 학생들 중에 특목고 계열의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도 4등급 따기 힘든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이 학교들 중에 여러 일반고에 다니시는 학생들하고 유사한 일반고 출신의 학생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학과별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국어국문과요. 외고나 국제고를 갔을 때 국어국문과가 더 특별히 유리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고나 국제고가 많은 건 국제학과, 외국어, 영어에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 단위가 크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 이수 단위와 이수하는 교과의 질적인 차이가 외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있어요. 유불리가 발생하죠. 자, 국어국문과는 크게 발생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금 내신이 좀 높은 학생들이 많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는 이쪽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생들보다 좀 많습니까? 네.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일반고에서도 내신이 또 우수하게 관리가 되면서 이 해당 언어, 어학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외고 국제고 학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영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은 일반고 학생들이 3등급 넘어가면서 경희대학교에 영어영문과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 치열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런 학교들을 뭐 갓방고라고들 부르시더라고요. 뭐 신과 비슷한 뭐 일반고다 뭐 이런 의미로. 자,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 응용수학과 굉장히 앞쪽으로만 몰려 있는데요. 자, 이런 수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연계에서 수학, 물리, 뭐 화학 이렇게 교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 자연과학적인 능력이 우수한데 이 수학과 물리, 과학 계열의 이수 단위가 또 많은 학생인데 그걸 잘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좀 높습니다. 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뭐 원예 생명이라든가 뭐 우주과학이라든가 이런 공학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학과들을 보면 굳이 뭐 딱히 내신만 매우 탁월하다라기보다는 또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도 여러 명들이 보이는데 뭐 자사고와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비중이 인문 계열에 비해서 높다라는 건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는 보면 지금 막 1등급 안쪽에 1등급 1.0부터 막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아주 상위권 학생들로 올라가게 되면 내신을 1등급을 가지고 왜 종합전형을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을 지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경희대 의대를 가고 싶은 경우에 한의대, 뭐 치의대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는 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우수하더라도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서 선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고요. 또한 뭐냐면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의학 계열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는 교과 내신 등급에 상관없이 거의 자연 계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으로 봤을 때는 결점을 찾기가 좀 힘들다라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인데요. 이제 그 교과 살펴봤고 종합전형 살펴봤고 논술 전형 살펴볼 건데 논술 전형은 종합 전형과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졸업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제한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논술고사가 70%인데 지금 학교생활기록부가 출결 봉사 성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30%만 반영이 돼요.
거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잘 본 학생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방향 같은 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논술이 어떤 계열의 학과마다 문제가 다른 건 아닌데 인문체육 계열이냐 사회 계열이냐에 따라서 출제 방향이 달라지고요. 자연계와 의학학계는 출제 계열은 비슷한데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됩니다. 같은 수학 문제더라도 문제가 달리 나오는 거죠. 난이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인문체육 계열 같은 경우에 보면 인문 논술은 근본적으로 이 위에 세 개입니다. 텍스트 해석 능력이고요. 이걸 융합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해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게 논리적인 비약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회계열은 인문체육계와 달리 수리 논술이 출제가 돼요. 이 사회계열에 있는 게 뭐 미디어학부라든가 뭐 상경계열 학과들, 무역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학과들입니다. 문제가 틀리다는 얘기죠. 자연계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 논술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자연계열과 비의학계열과 의학계열의 문제가 달리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대학에서 공개하는 그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방향, 전년도 출제에 관한 설명들을 선행학습 영향결과 보고라는 걸로 이제 3월달에 매년 3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 문서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이 정도를 이제 맞춰주게 되면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 중에 그 논술 점수가 높은 학생들 순으로 합격하게 되는 이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입학 결과를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경희대 논술 전형의 21학년도 입결이에요. 22학년도가 이제 내년 3월달에 나오겠죠. 자, 모집 단위 보면 뭐 국어 국문학과서부터 그냥 제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놨는데 21년도에 경쟁률이 66.8이고 20년도에 84대 1이었고 논술 경쟁률은 대부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들처럼 낮지 않고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보면 수능 최저를 이 지원자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몇 %냐는 거예요. 32.8%만 맞추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66.8대 1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1.9대 1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9대 1은 뭐예요? 수능 최저를 다 맞춘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 안에서 합격이 최종되려면 이제 순서대로 붙었겠죠. 뭐 물론 21.9대 1도 당연히 높지만 지금 이 명목으로 나오는 경쟁률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 프랑스어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7.3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6.8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이는 왜 나오냐면 프랑스어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논술 점수들로도 확인이 일부 좀 돼요. 국어국문학과 90.7이죠. 프랑스어학과 합격자들의 점수가 86점입니다. 여기 6.8대 1이고 여기 21.9대 1이니까 이걸 통과한 학생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점수 차는 상당히 좁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논술도 로또가 아니라 분명히 학과 간의 서열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게 논술 전형은 지원 학과가 자유로워요. 내가 학생부가 내신이 어떻든 내가 뭐 철학에 관심이 있든 역사에 관심이 있든 또는 미디어에 관심이 있든 상관없이 철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고 러시아어학과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위 학과라고 생각되는 학과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으면서 경쟁률은 높은데 그 논술 합격하는 학생들의 점수가 오히려 국어국문과보다 더 높잖아요. 이제 이런 정시 합격 점수로 봤을 때 점수들이 역전되는 현상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논술 전형은 모집 사이즈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좀 불안한 전형이고요. 이걸 이제 내신 등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이제 합격자들이 이렇게 내신 등급에 상관없이 이렇게 랜덤하게 뿌려져 있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균 딱 내면은 이 정도쯤으로 3등급 때 이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평균 내신 등급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평가하는 일은 이렇게 판단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표로 보다 보면 이게 잘 경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과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이제 인문계열 학과들인데요. 미디어 학과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두 개가 뭐냐면 이 오렌지색이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에요. 35.7%, 35.7대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춘 거고요. 실질 경쟁률이니까 최저 맞춘 학생들이죠. 그 경쟁률이 25대 1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60대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 학과가 60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경쟁률이 좀 높은 학과들이잖아요. 의상학과, 철학과. 예. 근데 얘들은 뭘까요? 하위 학과라서 경쟁률이 올라갔을 확률이 높은 학과들이에요. 이거는요. 소신 지원으로 올라갔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근데 어쨌거나 이게 경쟁률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면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논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상위에 포진을 하면서 이렇게 논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이쪽은 지금 경쟁률이 되게 낮죠. 경쟁률이 낮게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막 이렇게 치솟고, 이 의상학과가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비슷하게 이 논술 시험의 입학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논술 성적이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지만 논술 성적이 낮은 학과들을 보면 아동가족학과, 일본어, 경제 빼고요. 프랑스어학과, 지리학과 이런 학과들이죠. 자, 경제는 왜 빠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술은 경제학과는 사회계열이에요. 그래서 수리 논술을 출제한 즉 얘보다 평균이 높다라고 비교할 수 없는 시험을 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빼면 이렇게 일본어, 프랑스어, 지리학과 이런 학과들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철학, 의상 이런 학과들이 이렇게 논술에서도 갈리고 있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논술 시험과 수능 최저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입학 전형을 이해를 하면 입학 결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계죠. 자연계인데 뭐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수학 계통의 그 통계학이라는 빅데이터, 데이터 계열 학과라든가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학과들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뭐 그걸 반영하고 있죠. 역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학과에서는. 예, 심지어 합격하는 거 보면 이 학과와 이 학과가 다른 시험 본 게 아니에요. 예,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논술을 쓴 학생들이 붙었어요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한 비율들도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죠. 그리고 이제 화학공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아래쪽을 보니까 식품영양 지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경쟁률도 낮았고요. 자, 이렇다라는 얘기는 또 이제 건축공학과 요즘에 좀 이제 입학 결과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잘 안 나오고 있는 학과들이죠. 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물리학과는 왜 경쟁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생들의 점수가 별로 낮지가 않잖아요. 네, 물리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리 논술, 자연계 논술의 특성상 수학과 물리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앞으로도 대학에서도 4년을 더 물리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이잖아요. 경쟁률이 낮지만 이 학생들이 정말 실력이 좋은 학생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비슷한 학과가 수학과도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치한 계열 한번 볼게요.
자, 경향성이 딱 보이시나요? 지금 경쟁률이 여기는 인문이고요. 의대, 치의대, 한의대 경쟁률 순서가 학생들의 선호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는 정시하고 좀 다릅니다. 정시는 실패하면 재수를 각오해야 되는 거고요. 예, 정시는 실패하면 재수를 각오해야 되지만 수시는 실패하더라도 정시로 다시 도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6장이나 되는 카드 중에 하나를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수시는 굉장히 소신중한 경향이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잘 드러나요. 자, 의예과 200대 1이 넘었던 경쟁률이에요. 논술이. 자, 지금 뭐 아까 뭐 50대 1, 60대 1 이런 건 뭐 굉장히 귀여운 경쟁률이죠. 자, 이 치의과도 지금 150대 1이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160대 1이 넘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대 1에 가깝잖아요. 자, 근데 의학과는 200대 1인데 한의학과는 100대 1입니다. 치의학과 그 중간쯤에 있는 160대 1 정도 나왔고요. 대표적인 학생들의 선호도를 보여주는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한의회와 치의회는 경희대의 특성은 한의회와 치의대에서 탑입니다. 서울에 있는 탑3, 탑2 이런 치의대, 한의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의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의예과는 거의 한 40%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한 25% 정도밖에 못 맞추는 거니까 수능 최저 맞추는 비율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논술 성적, 의학 계열이잖아요. 같은 시험 문제를 봤을 텐데 논술 합격자들의 성적도 크게 차이가 나죠. 88, 82, 73. 네, 그러니까 이 지원을 결정을 할 때는 논술에 지원을 할 때는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쓰지만 합격자들의 그 논술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고 있었느냐, 이 학과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가 이제 논술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한의학과 인문입니다. 자, 여기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 인문 계열의 정원이 워낙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문 계열의 수학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보다는 훨씬 적겠죠. 근데 정원이 그 이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한의학과 계열의 거의 논술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학생들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학부모 교실 2차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오늘 설명을 듣고 나신 다음에는 어떤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자료라든가 입시 요강 또는 전형 계획 이런 문서들을 보실 때 이 전형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학부모 입시 교실 2번째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건 뭐고 나는 지원 자격이 해당이 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원하는 시기는 어떠하며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는가 또는 이미 해놓은 나의 활동은 어느 정도로 높이 평가를 받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근거 자료로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이해도가 한층 더 올라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저는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로 해서 학부모 입시 교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